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신라 시조 혁거세 거서간의 기록을 보면 그의 인생 최후 부분에 몹시도 의문스러운 기록이 하나 나와요. 해당 내용 살펴보죠. 삼국사기 AD 3년 9월의 기록. 참고로 삼국사기 혁거세의 사망 시기는 AD 4년 3월이에요. 즉, 지금부터 나올 기록은 혁거세 사망 6개월 전의 기록인 거죠. 두 마리의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나더니 폭풍우가 심하게 불고 성의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다. 지금 용 두 마리가 나타나 엄청난 폭풍우와 벼락이 쳤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나라의 왕 거서간은 한 명인데 왜 하필 두 마리의 용인가? 그리고 그 두 마리의 용이 엄청나게 거대한 충돌을 벌인 것 같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용이 대승부를 벌이고 있는 장소로 묘사되는 금성의 우물, 삼국사기 BC 37년 기록, 혁거세가 수도의 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불렀다. 금성은 혁거세가 직접 건설한 수도성이고 이 우물이라는 것도 한국사기 보면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알이 발견된 곳이 나정이라는 우물이에요. 즉 금성, 우물이라는 것은 혁거세의 본류, 근원을 상징하는 단어들인 거죠. 근데 지금 혁거세 사망 6개월 전에 그 금성 우물에서 두 마리의 용이 대충돌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용 중 한 명이 혁거세인가?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하나의 용은 대체 누구인가? 이 두 용이 나타나자 왜 폭풍우와 벼락이 떨어진 건가?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혁거세 다음 왕이 남해죠. 신라 제2대 왕. 일단 삼국사기에 따르면 남해 왕은 혁거세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차기 왕이 된 거니까 이 승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는 승계인 것처럼은 안 보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좀 묘한 게 삼국사기 혁거세는 BC 57년에 왕위에 올랐다. 왕호는 거서간이다. 왕을 당신은 거서간이라고 호칭했다 이건데 근데 묘하게도 한국사기 신라 제2대 왕 남해 차차홍이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 때는 왕자리를 거서간이라고 불렀는데 아들 남해 때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을 해요. 차차홍. 이 호칭은 또 왜 등장한 거죠? 아버지의 거서간이 있는데. 근데 이건 그렇게 또 이상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3대로 넘어가면 또 칭호가 이사금으로 바뀝니다. 그냥 자주 바뀌었나 보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훨씬 더 결정적 이상한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한국사기 AD 4년 7월자 기록. 혁거세가 AD 4년 3월에 세상을 떴다고 나왔으니까 지금 혁거세 사망 4개월 후 기록인 거죠 보면. 이대왕 남해 차차홍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의 성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의 성인은 아버지 혁거세와 혁거세의 부인 왕비였던 즉 남해의 어머니 알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시고 내가 나라 사람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조심스럽고 위태롭기가 마치 냇물을 건너고 있는 것과 같다. 엄청나게 중요한 코멘트가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나라 사람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일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왕위 승계를 받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안 쓰죠, 당연히. 아버지 사후 자신의 왕이 되는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매우 잘못된 부정적인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이죠. 굉장히 결정적인 코멘트입니다. 건국 왕 혁거세에서 2대 남해로 넘어가는 와중에 분명히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다.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더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째 되는 해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간 지 7일 후
왕 혁거세의 죽은 육체가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고 혁거세의 왕비 아령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나라 사람들이 흩어진 혁거세의 시신을 모아서 합하여 장사 지내려 하였지만 이를 큰 뱀이 쫓아다니며 방해하였다. 그래서 결국 머리와 사지를 따로 장사 지내어 오릉을 만들고 능 이름을 사릉이라고 하였다. 이 사릉할 때 이 사자는 여기 긴뱀 사자죠. 그리고 오릉은 5개의 능이란 얘기예요. 즉 혁거세의 몸이 5갈래로 분할되었다는 얘기죠. 삼국유사의 이 내용은 혁거세의 몸이 몸과 머리 분리되고 여타 신체도 5갈래로 갈래갈래 분할되며 사망하는 그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졌고 사후 혁거세를 추모하려던 사람들의 장례마저 웬 거대한 뱀이 나타나 방해를 해서 추모조차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일견 읽힙니다. 아까 삼국사기의 용과 여기 삼국유사에서의 큰 뱀, 거대한 뱀하고 용은 이미지상 비슷한 부분이 있죠. 대체 이 기이한 삼국유사 및 아까 말씀드린 삼국사기의 그 범상치 않은 기록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인가? 이상의 사항들을 같이 보아서 신라 건국왕 혁거세에 대해 그의 사망 6개월 전에서 사망 사이 기간에 또 다른 제2의 용으로 상징되는 어떠한 인물이 혁거세의 중추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금성의 우물 거기로 강력한 정변을 일으켜서 혁거세가 삼국유사에 머리와 몸이 나뉘어졌고 사지도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는 대로 즉 참수를 당하는 그리고 나머지 몸도 5갈래로 갈래갈래 거열당하는 실로 처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가설이죠. 근데 삼국유사 내용은 혁거세가 승천했다가 몸이 분할되어 땅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결과만을 기술하고 있는데 삼국유사 내용을 더 세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민간 전승설화 민담이 또 존재합니다. 물론 민담이야 픽션이 섞인 판타지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니까 실제 역사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민간에서 전승되어 왔는가 소개를 좀 드리면 이 설화에 따르면 혁거세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자 살면서 밤마다 잠은 안 자고 부부의 방에서 나와 자꾸 어디론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 아령이 물어보죠. 요즘 늦은 시간에 어디를 그리 매번 나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혁거세는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금방 올 것이오 이러고만 하고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느리는 사람도 없이 자꾸 늦게 나가는 걸 걱정한 아령이 어느 날 용하다는 도술사를 불러 이 일을 상담합니다. 거느리는 사람도 없이 자꾸 혼자서 저리 밤마다 어디를 나가시니 내 너무나 불안하오.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소? 결국 그 도술사는 아주 작은 존재로 변할 수 있는 변신술을 알령에게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남편이 나갈 때 알령이 작게 변신한 후 몰래 따라가 혁거세가 타고 이동하는 말에 착 달라붙어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혁거세를 태운 그 말은 조금 달리는가 싶더니 하늘로 승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삼국유사 신라가 건국되기 전 지난 땅에 6개의 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에 있는 나정 우물가에 번갯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워져 있었고 한 하얀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보니 자줏빛 혹은 푸릇빛 거대한 알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가자 말은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 알에서 나온 이가 혁거세죠. 삼국유사의 이 내용은 혁거세, 알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 알을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와 준 것이 이 말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죠. 말이 도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민담 내용도 삼국유사 아까 그 내용하고 매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담 계속 보면 하늘로 올라간 혁거세는 거기서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옥황상제는 혁거세를 극진한 대우로 맞이해줍니다. 풍악을 울리고 거한 잔치상을 차려 껄껄 웃으며 맞아주는데 혁거세가 타고 온 말을 보자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노여워하기 시작합니다. 옥황상제, 아니 어찌하여 이곳에 인간을 데리고 온단 말이오? 그러더니 옥황상제는 말을 빗으로
한번 쫙 빗습니다. 하니 아주 작게 변신해서 말 갈기에 매달려 있던 아령이 툭 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러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커지게 된 아령. 옥황상제는 대노하면서 아령을 다시 지상으로 쫓아냅니다. 먼저 지상에 돌아와 전전긍긍하며 밤을 보낸 아령은 다음날 아침 궁궐로 나아가 보니 거기엔 5갈래로 갈래갈래 나뉘어져 흩어진 혁거세의 시신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비록 사서 기록이 아닌 민담이지만 왜 이런 민담이 전해지게 된 걸까? 이 민담이 그냥 민담만 달랑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삼국유사하고 내용 연동이 되고 있단 말이죠. 민담의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일단 이 민담상으로 보면 혁거세를 5갈래 시신으로 처참하게 사망케 한 것은 옥황상제겠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했다는 스토리인데 뭔가 실제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면 옥황상제로 상징되는 누군가가 혁거세를 시해했다는 상징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죠. 용, 큰 뱀, 옥황상제, 그리고 5갈래에 지나칠 정도로 처절하게 최후를 맞은 시신. 정말 혁거세는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누군가에게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걸까? 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딱히 어떤 거다 이렇게 확정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양쪽 견해들을 다 살펴보고 굉장히 이 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쭉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보죠. 일단 이 삼국유사 내용과 그에 연동하는 민담, 이 비극적 묘사, 이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굉장히 설화적인 내용인데 이러한 류의 설화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이누벨레형 신화라고 보통 하지요. 하이누벨레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스람섬이라는 곳에서 전해지는 신화인데요. 하이누벨레의 원 뜻은 코코넛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 신화시대 스람섬에 아메타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남자가 어느 날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그 멧돼지 입안에 코코넛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코코넛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나무에 코코넛 열매와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열렸으니 따려고 올라가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메타의 손에서 나온 피가 꽃 위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 다시 나무로 가보았는데 그 꽃 위에 웬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 아이가 하이누벨레예요. 하이누벨레는 불과 3일 만에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로 순식간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이누벨레의 몸에서 변을 볼 때마다 온갖 금은 보와 같은 귀중한 것들이 마구 나오게 돼요. 이래가지고 아버지 아메타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섬에 축제기간이 도래했는데 하이누벨레는 축제기간에 춤을 추며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또 쫙 나눠줘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이누벨레를 공격해 죽인 후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버지 아메타는 하이누벨레가 며칠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근처를 수색하다 하이누벨레가 묻혀있는 곳을 발견하죠. 그 이후 아메타는 하이누벨레의 유체를 꺼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섬 여기저기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묻은 곳에서 온갖 새로운 작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작물들은 인류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물들이었으므로 그 이후 섬의 사람들이 이 하이누벨레로부터 태어난 여러 식용 작물들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신화인데요. 유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땅에 묻는다. 지구에서 주로 농경 문화가 있는 곳에서 이러한 유체를 나눠서 땅으로 되돌리는 하이누벨레형 신화가 여기저기 존재한다는 거죠. 인도 신화의 푸르샤, 태초의 거인 신인데 몸을 여기저기 다른 신들이 나눠서 그것으로 세상의 존재들을 창조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역시 동생에게 모살당한 후 몸이 여러 조각으로 여기저기 나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고 신화, 반고가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하늘을 떠받쳤는데 반고 키가 1만 8천 년간 계속 자라 하늘마저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결국 힘에 부친 반고가 죽게 되자 그의 뼈와 살이 산과 들이 되고 치액이 강과 바다가 되었다. 뭐 이런 신화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나눠서 묻었더니 거기서 작물이 자라나더라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리하여 따지고 보면 혁거세 삼국유사 이 이야기도 그러한 하이누벨레형 설화 같은 것 아니겠느냐.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이누벨레 신화는 기본적으로 농업 신화죠. 실제로 혁것에도 기록을 보면 농업 번창을 위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군주였습니다. 한국사기 BC 41년 기록. 임금 혁거세가 육부를 두루 돌아보는 길에 왕비인 아령도 따랐다. 혁거세가 백성들에게 농사와 누에치기를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고 토지의 이로움을 다하도록 하였다. 보면 농업의 번창을 위한 토지 관련 사업을 굉장히 독려하고 이끌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건 물이죠. 물. 혁거세가 탄생했던 곳이 우물, 즉 나정. 혁거세를 나타낸 여러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물과 농업.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비가 되어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떨어지는 비가 농업을 번창하게 해주죠. 이 삼국유사의 이 이야기는 어떠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물과 농업에 마치 수호신처럼 사람들에게 받들여지던 혁거세의 이미지가 증발한 승천한 물이 여러 갈래로, 즉 비로 다시 땅으로 내려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징을 구현한 것일 뿐이다.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라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워낙 이러한 승천했다가 다시 떨어지거나 유체가 나뉘어졌거나 뿌려져서 묻는 신화들이 많다 보니까 번영을 바랬던 신라인들의 농업 부흥 기원과 신적인 존재였던 혁거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결부되어 이러한 설화가 어디선가 유입이 돼가지고 합쳐진 것이다 라는 설도 있는 거죠. 특히 그 뱀이라는 존재가요. 보통 우리가 되게 부정적 인상을 가지잖아요. 무섭다, 위험하다. 근데 실제로 또 보면 삼국유사, 신라 경문왕의 침전에 매일 저녁이면 무수히 많은 수의 뱀이 모여들었다. 궁인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뱀을 몰아내려고 하였지만 신라 경문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과인은 뱀이 없으면 편히 잘 수가 없다. 그러니 뱀을 쫓아내지 말거라. 이에 경문왕이 잠을 잘 때면 매번 뱀들이 혀를 내밀어서 왕의 가슴을 덮었다. 여기서 보면 경문왕이 굉장히 뱀을 좋아하는 걸로 나오죠. 경문왕이 뱀 애호가였던 것일까? 뱀을 애완동물로 키운 걸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액면 그대로는 안 보고 이 뱀이라는 게 어떤 경문왕을 수호하는 친위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뱀은 무서운 대상이지만 신라 왕들의 왕권 수호라는 측면에선 이렇게 긍정적인 기술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뱀도 혁거세의 장래를 방해하는 혁거세를 5갈래로 시해한 그런 흑막 세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라 왕들을 수호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해석이죠. 즉 하늘로 올라가 버린 신적인 군주가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부흥기원 차원에서 이러한 설화를 어디선가 차용해서 만들었을 뿐인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 혁거세는 전혀 시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정상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매우 이상한 여러 기록과 흔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설, 이걸 제1설이라고 하죠. 다만 이 제1설은 반론이 있는데요. 일단 이 뱀이요. 경문왕은 뱀을 아주 좋아했던 건 맞는데 경문왕은 이름이 김응렴이에요. 근데 혁거세는 박혁거세 아닙니까? 신라 왕가가 단일 가문만이 계속했던 게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죠. 경문왕이 뱀을 좋아했다고 해서 모든 신라 왕가에서 전부 뱀이 긍정적 이미지로만 통용된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A 가문의 수호 세력이면 B 가문에서는 그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하이누벨레형 신화도 삼국유사 하나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하이누벨레네 비슷한 농업 풍요 기원이네 이러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차기왕 라메가 분명히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이 정사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반론이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민담 3개가 모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방향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무언가의 비정상적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반론이고 하이누벨레 설화 이 자체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진 픽션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현실적인 사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해석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 해당 섬에 배 타고 들어왔던 외지 상인을 현지인들이 공격해서 척살하고 그들에게 재물과 작물을 빼앗고 뭐 그런 일이 이런 신화로 형성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설화라고 해서 무조건 100% 밑도 끝도 없이 창작 픽션이 아니고 뭔가 끈이 될 만한 실제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 발전한 형태가 많다는 것이고, 따라서 외국의 어떤 설화, 신화와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조건 베낀 것이다 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죠. 특히 실존 인물들이 이 스토리에 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무언가 이 삼국유사와 민담 등으로 상징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뭐든지 간에 라는 견해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은 무엇일까? 정말로 혁거세가 누군가에게 갈기갈기 사지거열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시해가 아닌 무언가 다른 일일까? 그리고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 일의 주동자는 누구였을까? 썰은 크게 이런 줄기로 나뉘는 거죠. 혁거세가 무언가 위해를 당했다 설과 혁거세에 대한 위해는 없었다. 또 시해는 아니지만 무슨 이변은 분명히 있었다 라는 줄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쪽 그 위해 혹은 위해는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다 쪽을 살펴볼 건데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한 단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용입니다. 지금 이 두 마리의 용, 왕인 혁거세 외에 또 다른 용이 나라의 최중심부에 나타났고 그러자 폭풍우와 벼락이 일었다. 만일 혁거세에 대항하는 어떤 도전이 일어났다면 그 도전자는 용으로 상징되는 어떠한 인물일 가능성이 일단 하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혁거세 즈음 시기에 용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가,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삼국사기 BC 53년자 기록, 그해 봄 1월 우물에 용이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한 노파가 이를 보고 남다르다 여겨 거두어 길렀다. 그리고 이 용이 나타난 우물의 이름을 아이 이름으로 정하였다. 우물의 이름은 아령이었다. 지금 용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죠. 아령. 아령은 자라나 덕성스러운 용모를 갖추었으니 시조 혁거세가 이를 듣고 아령을 왕비로 삼았다. 지금 용의 아이 아령하고 혁거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왕과 왕비를 두 명의 성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까 아들 남해가 두 분의 성인이라고 표현했었죠. 일단 혁거세의 부인 아령은 용의 아이입니다. 즉 용으로 상징되는 어떤 세력인 거죠. 고대의 결혼은 동서고금, 세력 간의 결합이니까 혁거세가 용으로 상징되는 어떤 세력과 결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혁거세만을 지칭하지 않고 꼭 아령하고 묶어서 두 분의 성인이라고 꼬박꼬박 기록되고 있는 걸로 봐서 당시 혁거세 정권은 혁거세 단독 정권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부인 아령과의 연합 정권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의 용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세력을 우리는 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에 용이 있을 리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진짜 인물은 지금 그 낳은 건 오른쪽 옆구리로 용이지만 거두어 기르는 건 사람이죠. 누구? 노파. 나중에 딸 아령을 왕비로까지 등극시키는 의문의 용 세력, 그 실질적 리더는 이 남다르다 여겨 거두어 기른 노파죠. 이 혁거세와 연립정권을 이룬 용 세력의 은막뒤 실질적 지휘자, 아령이라는 딸을 기른 사람, 뭐 생모든 양모든 바로 사서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이 노파일 겁니다. 즉 용 이퀄 사실은 노파인 거예요. 용 이퀄 노파. 그렇다면 이 그 용 본인이고 또 알령의 어머니이기도 할 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노파를 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선은 인간 중에 용하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비한 영물 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무녀죠. 혁거세 세력이 용으로 상징되는
용에게 딸을 받는 용과 소통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어떤 무녀가 이끄는 집단하고 연합을 한 것이죠. 연립정권. 그런데 소개드린 이 민담을 보면 혁거세를 죽인 이 자체는 옥황상제이지만 아령이 따라갔기 때문에 혁거세를 죽인 것이죠. 옥황상제가. 즉 혁거세의 처참한 죽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아령입니다. 용의 딸. 그렇지만 용의 진짜 실체는 노파, 즉 무녀. 한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 용과 용 간의 대충돌. 한때 두 명의 성인이라 불릴 정도로 연립 정권을 수립했지만 말년엔 둘이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던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용 외에 또 다른 단서 하나는 바로 차차웅입니다. 지금 일대, 불과 아버지와 아들인데 거서관에서 차차웅으로 왕을 부르는 칭호가 바뀌었죠. 이 변화가 당연히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바뀐 차차웅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웅은 자충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이 이르기를, 이 김대문이 누구냐면 신라시대 때 그 유명한 화랑세기의 저자죠. 그 화랑세기 저자가 차차웅이 뭐라고 하느냐. 김대문이 이르기를 차차웅은 방언으로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무당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다가 마침내 존경받는 어르신을 자충, 차차웅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차차웅은 무당, 무녀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즉 거서관에서 무당, 무녀로 최고 권력자를 칭하는 호칭이 바뀐 겁니다. 그럼 혁거세의 거서관, 거서관이란 말의 뜻은 뭘까요? 한국 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서관은 지난해 말로 임금을 뜻한다. 혹은 존귀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라고도 한다. 거서관은 임금, 즉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나라의 힘을 장악한 중추 권력이 기존 정치적 그룹에서 제사장 그룹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상징인가? 거서관, 즉 무당이 아닌 사람에게서 차차웅, 무당, 무녀 세력들에게로 나라 최고 권력이 넘어갔다. 세력 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라는 정황인 것인가? 혁거세 시절에는 2인자였던 무녀 세력이 2대 남해 때는 국가 내 제1의 세력으로 등극했다? 그렇다면 역시 용과 용의 대결은 용으로 상징되는 무녀 세력이 이제는 제1의 세력이 되기 위해 혁거세에게 도전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 도전은 성공했나? 이리하여 알령과 그의 어머니 용, 노파, 무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혁거세를 처참히 시해한 것이다 라는 가설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아무 일도 없었다가 1번 설이라면 이건 2번 설이 되는 거죠. 다만 이 2번 설에는 반론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로는 삼국유사 남해 거서관은 차차웅이라고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대 남해왕 때도 차차웅과 거서관이 혼용되었다는 뉘앙스의 내용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반론은 아까 민담을 보아도 물론 아령이 사망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너무 걱정되어서 남편 위하는 마음에 따라가 본 거란 말이에요. 민담에선 알령의 혁거세에 대한 악의는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오히려 혁거세에게 처참한 일을 저지른 이는 직접 저지른 건 알령이 아니라 옥황상제죠. 그리고 또 이상한 거 혁거세의 시신이 땅 곁으로 떨어진 후 왕비 아령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삼국유사. 지금 혁거세가 사망함과 동시에 왕비 아령도 같이 죽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죠. 만일 이쪽 알령을 낳은 용 노파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혁거세를 참살한 거라면 그러면 왜 알령이 함께 사망했다는 식으로 삼국유사에는 나와 있는 건가? 이게 조금 이상하죠. 원래는 노파가 이 그룹 리더였겠지만 아령도 왕비 된 지 한참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령도 이제 이쪽 그룹의 리더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무언가의 1년의 일 때 혁거세와 함께 아령도 같이 사망했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양세력이 전투를 벌이다 양쪽 리더가 다 사망하는 경우도 가능하긴 한 것이긴 한데 정말 양세력 수장이 함께 전투 중 전사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글쎄요. 바로 이 동시 사망 내용이 앞서 나온 1설, 2설 전부 다 반박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일단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다른 나라 설화랑 비슷한 것일 뿐이다. 라는 건 남해에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발언으로도 반박이 되지만 이건 이제 일종의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시 사망은 아무런 변고도 없이 그냥 혁거세 아령 둘 다 자연적인 병사를 한 거라면 둘이 동시에 병으로 같이 사망한다? 동시에?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 옮겨지는 병에 둘이 함께 걸렸다거나 근데 설사 같은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기가 거의 똑같다? 확률적으로 동시 사망했다면 이게 자연적 병사로 동시 사망할 확률이 높겠느냐 아니면 어떠한 인위적 변고가 이 두 부부를 덮쳐서 동시 사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 변고가 의심되는 정황이죠. 동시 사망이라는 건. 다만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아까 남해의 발언이 좀 직접적인 기록이라면 이거는 정황 증거죠. 뭔가 이상하다. 다만 이런 관점의 약점은 이 변고의 주동자가 어머니 아령도 해쳤다면 왜 아령의 아들인 남해를 왕을 시킨 건가? 근데 정변 세력이 일시적으로 몰아낸 전임 왕의 아들이나 형제 같은 사람을 잠시 바지 사장으로 앉히는 경우는 많거든요. 과도기적으로. 왕만 앉히고 실권을 철저히 정변 세력이 장악하는 뭐 그런 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즉 두 가지 이유. 부부가 함께 사망했다는 삼국유사 내용 그리고 삼국유사 연동 민담 스토리에서도 아령은 고인 아니었다를 보았을 때 혁거세를 처참하게 시해한 옥황상제로 상징되는 제3의 인물 혹은 세력이 또 있었다라는 세 번째 가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제3의 세력이 부부인 혁거세와 아령의 연립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3의 세력은 누구인가? 여기서 아령의 어머니 노파, 그 무녀 말고 제3의 무녀가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서도 그 당시 시기 아령의 어머니 노파 말고도 또 한 명 강력한 의미를 지닌 제3의 무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무녀와 함께 새로운 강력한 인물이 역사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 고대사 대표적 의문의 인물로 꼽히는 어디선가 저 먼 곳에서 신라로 나타났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사나이 추 신라 제4대 왕이 되는 석탈해입니다. 석탈해가 누군가? 한국사기 석탈해는 본래 외국 동북쪽 1000리 밖에 있는 다파나국 출생인데 다파나국 왕이 여국의 딸을 아내로 맞아 임신 7년 만에 커다란 알을 낳았다. 다파나국 왕이 불길하다 여겨 이 알을 버리라고 한 바 왕비는 비단으로 알을 감싸 배에 실어 바다로 떠나보냈다. 이 다파나국 왕비의 알이 바로 석탈해죠. 어딘가 저먼 바다 건너에서 신라로 온 알이 석탈해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한 인물이 신라에 와서 살다가 한국사기 AD 8년 봄 정월 남의 차차 웅이 탈해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큰딸을 시집 보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굉장히 큰 기록이 나와요. 한국사기 AD 10년 남의 차차 웅이 탈해를 대보로 삼고 병사와 정치에 대한 사무를 맡겼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사와 정치를 다 넘겼다. 나라 병력과 나라 사무의 결재권을 다 넘겼다. 나라 실권을 송두리째 석탈해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만 남해가 왕일 뿐 실질적 최고 권력자가 석탈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혁거세의 아들이 나라의 실권을 휘두르지 못하고 실권을 석탈해에게 넘겼다라는 명백한 기록입니다. 석탈해가 4대 왕이 되지만 이미 2대째, 즉 혁거세 바로 다음 대수 혁거세 아들 시절부터 이미 사실상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석탈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이런 기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대 남해, 다음이 그 유리왕이에요. 3대 유리이사금. 이 유리왕은 남해의 아들 태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기, 유리이사금은 남해 태자이다. 애초에 남해가 돌아가셨을 때 유리가 당연히 아들임으로 왕위에 올라야 했는데
그런데 유리는 대보 탈해가 본래 덕망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탈해에게 왕위를 사양하였다. 지금 아들 유리가 왕 되길 거부하고 탈해한테 넘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석탈해의 힘이 명목산 왕인 남해 유리보다 강했다는 정황이죠. 그런데 왕자리를 제안받은 석탈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탈해, 임금의 자리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험 삼아 떡을 깨물어 보시지요. 그 결과 유리의 이자국이 더 많았으므로 그를 받들어 왕위에 오르게 하고 왕호를 이사금이라 하였다. 이사금은 방언으로 이의 자국이란 말이다. 치아, 이의 개수가 많아서 임금이 되어 호칭 이사금이다 이거예요. 아까 거서관에서 차차홍으로 바뀐 것은 그 원인이 딱 기록에 없는데, 기록되진 않았는데 차차홍에서 이사금이 된 건 이렇게 상세히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상황은 유리가 석탈해에게 왕위를 넘겨주려 했는데, 선양하려고 했는데 석탈해가 사양한 거죠. 그리고 이 3대 왕 유리는 사망할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임금 유리가 병환이 나자 신하들에게 말했다. 탈해는 임금의 친척이고 지위가 재상이며 여러 번 공을 세웠다. 나의 두 아들은 탈해의 재능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뒤에 탈해를 왕위에 오르게 하리니 나의 유훈을 잊지 말라. 이리하여 드디어 이때부터 최강자였던 석탈해가 명목적인 왕자리까지 4대 왕으로 하게 돼요. 사실상 유리 이사금 때도 석탈해가 실권은 거의 쥐고 흔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왕이 사망한 게 AD 57년인데요. 한국사기, 탈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62세였다. 이 기록만 보면 탈해의 출생 연도는 BC 4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7년에 62세려면 근데 또 뒤에 이어서 한국사기, 석탈해를 태운 배가 아진포 어귀에 닿은 때가 BC 19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BC 19년생이면 AD 57년에는 77세여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아귀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BC 19년생인 탈해가 62세 때부터 실질왕이 되었고 유리는 일종의 명예왕으로 물러났다. 뭐 명예회장 같은 것처럼. 그리고 탈해가 77세에 명예왕 유리가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의문의 인물 석탈해, 이상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석탈해가 신라 제4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혁것의 바로 다음인 2대 때부터 실질적으로 신라를 장악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1대왕 혁것의 말년에 무슨 혁것의 신변에 대한 거대한 이변이 일어났다면 그 첫 번째 용의자는 당연히 2대 때 정권을 잡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사실만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아들 남해가 아버지 혁거세를 어떻게 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는데 그 관점은 이러한 반론에 의해 좀 막히죠. 지금 남해 본인이 뭔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나라 사람이라고 칭해진 어떤 세력이 주도한 것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내용은 나라 사람의 추대로. 본인은 왕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고 또 그 무언가 저지른 행위, 나라 사람들이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면 남해는 수혜자일지언정 주동자는 아니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고 또 남해가 왕으로서 제대로 실권을 휘두른 게 아니라면 2대 때 정권을 잡은 실권자가 1대인 혁것의 말기에 무언가 일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데 차차웅, 무당, 무녀로 지금 칭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석탈해가 처음 나타나게 된 역사의 기록을 다시 보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사기, 다파나국을 출발해 멀리서 탈해를 태운 배가 와 아진포 어구에 닿았다. 그때가 혁것의 39년 차, BC 19년이다. 그때 해변에 있던 한 노파가 탈해를 거두어 길렀다. 또 등장합니다. 노파. 용의 옆구리가 낳은 딸 아령을 거두어 기른 사람도 노파였죠. 근데 지금 석탈해도 또 노파가 거두어 주는데 놀랍게도 이 석탈해를 거두어 기른 노파의 이름, 실명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
탈해는 먼저 가락국 바다에 배를 타고 와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 나라의 수로왕이 신민들과 함께 북을 시끄럽게 치며 맞이하여 머무르게 하려고 하였지만 배는 곧 나는 듯이 달아나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 이때 갯가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진의선이라고 하였다. 근데 이름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아진의선은 바로 혁것의 왕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석탈해를 거두어 기른 노파가 신라 건국왕 혁것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석탈해와 연합을 한 이 노파가 혁것의하고도 이미 연합을 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의 인물 아진의선은 석탈해가 신라에 오기 전에 이미 혁것에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후 새롭게 신라에 등장한 뉴스타 석탈해하고도 또 손을 잡았다. 이 아진의선이 직업이 지금 고기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 그렇지가 않죠. 삼국유사 뒤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진의선이 석탈해가 타고 온 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본래 이 바다 가운데에는 바위가 없거늘 어찌해서 까치가 모여 오는고? 그러고는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니 까치가 배 위에 모여 있었고 배 안에는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길이 20척에 넓이 13척이었다.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숲 아래에 두고는 이 다음이 중요한데 길흉을 알 수 없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다. 뭡니까? 사실 아진의선의 정체도 역시 무녀였던 거죠. 이 아진의선 노파하고 아령의 그 어머니 노파하고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인, 동일 세력, 별도 세력 셋 중에 하나겠죠. 한국 사기에는 석탈해가 신라에 등장하는 연도가 혁것의 제위 39년차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혁것해가 총 61년간을 제위하니까 혁것의 제위 후반기 때 석탈해가 신라에 나타난 거죠. 해서 이런 세 번째 가설이 나와요. 아진의선과 석탈해가 연합하여 혁것의 아령 연립정권을 공격했다. 이 일을 통해 혁것의 아령 부부는 동시 사망하고 아들 남해를 일시왕으로 앉혔으나 이 또 다른 무녀 아진의선이 이끌던 세력은 차차웅이라는 이름을 최고 권위로 부여함으로써 나라의 주도권을 구혁것의 세력에게서 빼앗아 온 것을 국내에 천명하고 남해는 이후 나라 실권을 이쪽 신연합파의 석탈해에게 넘겼다. 이런 시나리오죠. 이 석탈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 내용을 보죠. 완화국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하였는데 10달이 되어 알을 낳았다. 알은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그 이름을 탈해라고 했다. 그는 바다를 항해해 가야에 왔는데 키가 3척이었고 머리 둘레가 1척이었다. 그는 혼연히 대궐로 들어가 왕 김수로에게 말하였다.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이에 김수로 왕이 답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 왕위에 오르게 하였고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편안하도록 하였으니 감히 천명을 어기어 너에게 왕위를 줄 수 없다. 또 감히 내 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자 석탈해가 답하였다. 그렇다면 나와 술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 김수로 좋다. 이에 탈해가 매로 변하자 김수로는 독수리로 변하였다. 탈해가 참새로 변하자 김수로는 새매가 되었다. 탈해가 본래 몸으로 돌아온 후 엎드려 항복하며 말했다. 제가 술법을 다투는 마당에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죽음을 면한 것은 모두 왕이 살생을 싫어하는 어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왕과 함께 왕위를 다투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해는 곧 절을 하고 나가서는 인근 교회의 나루터에 이르러서 다른 나라에서 온 배가 다니는 물길을 따라 가려고 하였다. 김수로 왕은 그가 머물면서 난리를 꾀할까 걱정이 되어 급히 수군 500척을 보내어 뒤쫓도록 하였다. 하지만 탈해는 계림의 땅 안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수군들은 모두 그대로 돌아왔다. 지금 석탈해가 먼 바다 건너와서 김수로의 왕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술법 대결은 각색된 것일 거고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병력들을 거느리고 와서 붙었겠죠. 김수로가 도주하는 석탈해를 추격하기 위해 무려 500척 규모의 거대한 추격대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석탈해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휘몰고 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석탈해는 다른 나라의 왕자리를 빼앗으러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종의 정복자죠. 정복 공격을 했다가 김수로에게 격파당하고 계림 즉 신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 정복자 석탈해가 추후 신라의 왕권을 노리고 신라로 진입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일단 생기죠. 원래 있던 원모국에서 왜 석탈해가 머나먼 바닷길을 타고 가야 신라 쪽으로 와야 했는지 일단 왕과 왕비가 낳은 알이었다라는 기록을 보았을 때 석탈해는 거기서 권력 투쟁에 패해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넌 걸까? 예를 들면 다른 왕자들에게 밀렸다라거나 등등. 그래서 바다 건너 땅 새로운 땅에서 왕이 되어보려고 한 것일까? 그러나 그 첫 시도 김수로에게 패한 석탈해는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해도 내 단독 힘만으로 해당 나라를 접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경험적 판단을 하게 되었던 걸까? 그래서 신라로 들어와서 현지에서 무녀 제사장 아진 의선이 이끄는 세력과 연합을 했던 것일까? 혁거세와 아령이 결혼했다,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녀 제사장 그룹도 단독으로 나라의 정권을 잡을 수는 없고 정치적 지도자와 연합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수가 있죠, 당대에. 일종의 런닝메이트 같은 개념으로 아진 의선도 신라에서 더 강력한 존재가 되기 위해, 즉 신라 최고의 넘버원 제사장이 되기 위해 왜 넘버원 제사장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윤이 있을 수 있죠. 국가적 거대한 제사 이런 것들이 그걸 하는 자체로도 비용이 발생할 뿐더러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일종의 신탁, 의사결정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의사결정. 국가적 의사결정을 쥐고 흔들 수 있으면 거기서 자신의 파벌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나라의 넘버원 제사장은 알령 일파죠. 그걸 빼앗아오고 싶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선 알령에게 혁거세라는 런닝메이트가 있듯이 아진 의선도 런닝메이트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아진 의선이 한때 혁거세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는 삼국유사 내용을 보았을 때 혁거세파가 파트너를 중간에 교체한 것은 아닐까? 그의 넘버원 제사장 자리를 빼앗긴 교체당한 아진 의선이 다시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 모종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새로운 런닝메이트 석탈해. 이렇게 상호 니즈가 맞았던 아진 의선과 석탈해가 연합하여 혁거세 플러스 알령 연립 정권으로부터 신라의 권력을 빼앗아 오려고 한 것일까? 그래서 이들의 시도는 성공하여 일단 이대왕으로 남해를 바지사장으로 앉혔다가 그 후 사실상 남해로부터도 석탈해가 권력 이양을 받아서 신라를 움켜쥐게 된 것일까? 일단 석탈해가 그 이대 남해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건 기록적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죠. 이것이 이른바 제3번 가설인데 근데 이 삼설도 또 반론이 있습니다. 소개드린 석탈해를 바다 건너에서 나타난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는 가락국기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삼국유사는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런데 여기에 실린 기록은 신라의 것과 많이 다르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탈해가 김수로에게 도전했다가 패하고 신라로 들어갔다는 가락국기 내용이 신라의 기록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딱 봐도 그 가야의 시선이 반영된 기록이라는 느낌이 오죠. 가야의 제왕인 김수로가 석탈해를 멋진 변신술로 물리쳤다 이런 내용이니 김수로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라 쪽 사람들의 시선이 담겨있는 삼국유사의 석탈해 편 내용을 보면 석탈해의 배가 가락국 바다에 배를 타고 와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 나라의 수로왕이 김수로가 신민들과 함께 북을 시끄럽게 치며 맞이하여 머무르게 하려고 하였지만 배는 곧 나는 듯 달아나 계림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 여기서 오히려 반대죠. 가락국과 김수로가 석탈해를 환영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석탈해가 뿌리치고 나온 것처럼 되어 있죠. 정반대입니다. 그 김수로는 내가 물리쳐서 신라로 들어간 거다라고 하고 석탈해는 거기서 나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내가 싫어서 이리로 온 거야. 이러고 있는 그 정황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반적 고정관념과는 달리 가락국기 내용이 아니라 삼국유사 본편 내용, 그 정반대의 내용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탈해가 무슨 정봉 야욕 있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 정말로 우수한 해외 네트워크와 기술이 있어서 현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가락국 사람들 및 김수로도 오히려 초빙해서 눌러 앉히고 싶었는데 석탈해가 원해서 신라로 옮겨간 것이 되겠죠. 만일 이거라면 그 모든 흑막에 아진 의선과 석탈해가 있었다는 제 3번 가설은 상당히 틀린 것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석탈해는 그냥 너무 순수하게 해외 네트워크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신라 사람들이 자연히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진 의선은 혁거세 고기 할멈 즉 현재 신라 정권하고 연결선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냥 석탈해를 현 신라 이쪽 정권하고 연결해준 사람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론도 반론이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왕을 노리고 침공해온 석탈해하고 김수로가 거하게 한판 붙었다고 가락국기는 이야기하지만 삼국사기의 석탈해 출생 연도가 BC 19년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출생 연도는 석탈의 알이 아진포에 나타난 연도인 거죠. 그런데 가락국기는 김수로의 출생 연도는 AD 42년이라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석탈해가 침공해서 둘이 승부를 벌인 건 최소 AD 42년 이후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개해드렸듯 탈해가 2대 남해 차차웅에게 권력을 넘겨받아 신라를 실질 장악한 건 AD 10년입니다. 즉 김수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석탈해는 이미 신라의 1인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탈해가 먼 바다 어디인가에서 와서 가락국에 가가지고 패해서 신라로 들어간 거라는 식으로 묘사한 가락국의 내용은 사실 이 삼국사기 연도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삼국사기에 보시는 이 내용이 맞다면 설령 탈해하고 수로가 붙었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탈해는 이미 신라 실질적 제1인자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야 할 겁니다. 특히 석탈해가 아예 신라 왕까지 된 것이 삼국사기 기준 AD 57년입니다. 즉 가락국기 출생년이 맞다고 보면 김수로 16세 때 탈해는 왕이 된 거죠. 술법이야 말이 안 되지만 적어도 김수로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서 석탈해를 물리친 것이라고 하면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이 내용들이 맞다면 가능성상으로는 석탈해 vs 김수로의 대결은 개인 자격 석탈해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아예 신라의 정식 왕 석탈해 vs 김수로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16이라는 어린 나이 때 이쪽은 이미 정식 왕이었으니까. 게다가 왕이 아니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김수로 탄생 이전부터 신라 실질 1인자였던 부분도 더해지는 거고 즉 여기서 삼설, 석탈해 아진 의선, 흑막설에 대한 굉장히 큰 반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건데 석탈해가 김수로를 친 것은 개인 자격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고 신라의 지휘관으로 혹은 신라의 왕으로 즉 신라를 대표해서 신라 군을 이끌고 쳐들어간 것이라는 설이죠. 또 실제로 석탈해는 왕 자리에 야심이 있거나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왕 욕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3대 유리왕이 석탈해에게 왕하시오 이렇게 권유했는데 석탈이가 한번 왕자리를 사양하고 떡을 물어 왕을 정합시다 이렇게 왕 자리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석탈해는 별로 왕 자리에 그다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저 신라를 위해 열심히 힘썼던 사람이다라는 해석도 그 내용을 토대로 나오기도 하는 건데요. 이리하여 아진 의선 석탈해를 흑막의 주연으로 보는 제3설은 이러한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설 보죠.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관점인데요. 앞선 설들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설들은 뭐 차차웅 프레임 그리고 혁거세 개인을 타겟으로 했다는 프레임인데요. 이 네 번째 설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른바 차기 왕권 프레임. 그 다음에 이 발언. 내가 나라 사람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내가 왕이 된 게 잘못된 등극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원래 나 남해 말고 2대 왕이 될 사람이 따로 있었다? 라고 해석될 여지도 일부 있거든요. 만일 2대 왕이 될 대상자 후보군이 오로지 남해 한 명이었다라면 이러면 왕 추대가 잘못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후보가 남해 단일 후보면
등극이 잘못된 일이고 말고 할 게 없죠. 이 이야기는 이대왕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라고 해석될 여지를 강하게 풍깁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게 잘못되었다. 이 말은 또 다른 미지의 왕 후보 X가 오히려 그 사람이 왕 되는 게 옳았다 라고 읽힐 수도 있는 그러한 발언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일단 신라, 왕 1, 2, 3대가 이렇게 가는데 남해는 혁거세의 아들이고 또 유리는 남해의 아들이고 그렇긴 해요. 근데 삼국사기에 나온 아들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3대 왕 유리에 대해서는 그 2대 왕 남해의 태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혁거세 다음 남해의 경우에는 혁거세의 적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대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이 아들은 태자고 이 아들은 적자라고 했을까? 태자와 적자의 차이가 뭔가요? 태자는 다음 임금 자리를 이을 아들이 태자고 적자는 정실 부인의 아들을 적자라고 하죠. 혁거세의 부인 왕비는 아령인데 이 남해는 아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3대 유리처럼 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적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선대왕 혁거세가 지목한 차기 대권자가 남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라는 제4의 가설이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남해의 그 발언은 내가 아니라 다른 후보자가 있었고 심지어 그가 왕이 되는 게 사실 타당했다라고 읽힐 수도 있는 이 발언은 별도로 적자가 아닌 태자 X가 존재했고 그 태자가 왕위를 이었어야 했다는 표현인 것인가? 라는 추정이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혁거세가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별도에 점지했던 태자 X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혁거세 사망 6개월 전에 나라의 최중심부 금성 우물에서 벌어진 2마리 용의 대충돌 이곳 이미 정해진 태자를 뒤집어 엎으려는 즉 현재 왕 혁거세를 대상으로 한 정변이 아니라 차기 왕권 대결이었나? 라는 제4번 가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남해 외의 또 다른 왕 후보 X 즉 혁거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정사 삼국사기에 혁거세의 아들 남해 이외에 또 다른 자녀라고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삼국사기 제32권 잡지 제1 제4 신라의 종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제2대 남해 왕 3년 AD 6년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의 사당을 세우고 사계절에 맞춰 제사를 지냈는데 남해의 친여동생 아로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 혁거세의 아들 남해에게는 그 여동생 아로라는 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아로에게 아버지 혁거세의 제사를 맡기는 건데 그 남해가 왕권 경쟁을 근데 여동생 아로하고 했을 것 같진 않죠. 남해가 하물며 지금 아버지 제사라는 중임을 아로에게 맡겨주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아로하고의 사이가 나빴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사기 혁거세 사망이 AD 4년인데 혁거세의 제사는 아로가 AD 6년부터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남해가 왕이 되고 바로 사당 건립 및 제사를 바로 못했을까? 이런 공백 기간, 세월이 왜 걸렸지? 이것도 조금 찜찜하죠. 그럼 일단 아로하고 경쟁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민간에서 전해지는 혁거세의 가계도, 즉 족보에 따르면 혁거세에게는 남해와 아로 말고도 2명의 자식이 더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특과 민이란 이름의 두 아들이에요. 특히 이 특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 해당 가계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특은 청평군에 봉해졌고 개국 공신으로 책봉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곳은 혁거세인데 그 혁거세의 건국에 혁거세 아들 특도 기여한 바가 있어서 개국 공신으로 책봉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에 혁거세가 왕이 되면서 신라를 세운 게 BC 5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혁거세가 태어난 연도는 BC 69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혁거세가 13살 때 신라 건국을 한 거죠. 아버지가 13살 때 개국을 했는데 아들이 그 개국에 실질적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13살 때라면 13살짜리의 아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뭐 아기일 텐데, 아니 아버지가 13살인데 아들이 11살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얘기고. 따라서 정말 삼국사기대로 혁거세가 13살에 신라를 세웠다면 혁거세의 아들은 신라 건국에 진짜 실제로 뭔가 기여를 했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 개국 공신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단 혁거세가 건국 후 한참 후에 그냥 형식적으로 지정해 준 것이다. 뭐 실질적으로 무슨 조선 건국한 이성계 아들 이방원처럼 뭔 작업을 수행한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올려줬다라는 설이죠. 아니면 두 번째로 혁거세의 나이가 삼국유사 내용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만일 아들 특이 정말로 신라를 세울 당시에 뭔가 실질적인 건국 작업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즉 그래서 정말로 개국 공신으로 책봉될 만한 무언가 과업을 실제로 했다면 또 엄청난 사안이 하나가 대두가 돼요. 지금 신라 건국 시기가 BC 57년. 그런데 이대왕 남해의 생모, 어머니죠. 왕비 아령의 출생 연도는 삼국사기에 BC 53년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노파에게 길러졌다라고 삼국사기에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기존 통설대로 혁거세가 그 BC 69년생이라고 하면 그 알령하고 혁거세는 16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왕비 아령은 신라 건국 무려 4년 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 혁거세 아들 특이 BC 57년에 존재했어서 건국에 기여를 했었다면 절대 아령의 아들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신라 건국 때는 아령은 태어나지조차 않았을 거니까 오히려 아들 특이 아령보다 더 나이가 많아야 할 겁니다. 진짜 실질적 개국 공신이라면. 또 아들 특이 정말 개국 때 무언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혁거세의 나이도 통설보단 훨씬 많아져야 할 것이겠죠. 근데 16살의 나이 차라는 것만 봐도 혁거세가 16살 어린 아령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아령이 태어나자마자 결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슨 혁거세가 17, 18살 때 뭐 거의 아기와 다를 바 없는 아령하고 결혼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17, 18살 때 한두 살인 아령하고 결혼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한국사기 알령이 자라나 덕성스러운 용모를 갖추니 혁거세가 왕비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 열 몇 살은 되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 아령이 13살의 왕비가 되었다고 가정해도 당시 혁거세가 29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당대에 그 나이까지 최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혁거세가 다른 여인과 인연을 단 한 번도 안 맺었었겠느냐. 그러긴 어렵죠. 그 이전에 결혼 혹은 인연을 맺었던 여인은 상식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역사에 기록된 왕비 아령이 아닌 그 이전에 인연을 맺었던 모종의 혁거세의 여인 A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일단 민간 전승 족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혁거세가 아령보다 16살 많다는 삼국사의 기록, 이거 하나만 보아도 혁거세가 알령 이전에 어떤 다른 여인하고 연을 맺었을 가능성은 나이상 굉장히 높습니다. 연을 맺었다면 자녀가 생겼을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러면 그렇게 먼저 생긴 아들은 당연히 이대왕 남해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겠죠. 남해는 한참 뒤에 태어난 아령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꼭 족보에 나왔던 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족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개국 공신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혁거세 나이 계산상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지의 아들 X가 이대왕 남해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른 후보자,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그 다른 어머니의 다른 왕자 X가 왕이 되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이 코멘트를 해석하는 그 해석도 일견 일리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나이 훨씬 많은 예전 부인 아들이 존재하고 근데 또 현재 정실 부인의 어린 아들이 또 존재하고 이러면 차기 왕을 대체 누가 하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신료들 사이에서 충돌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실 부인인 현재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vs 나이 더 많은 그래서 아마도 그간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더 많았을 그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존재한다면 충분히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한바탕 양쪽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혁컷의 사망 6개월 전에 나타난 두 마리 용의 대충돌 기록 이것은 그럼 이 두 서로 다른 차기 왕 옹립파들의 대충돌이었던 걸까? 이게 제4번 가설. 이 사설에 따르면 누가 혁거세를 위해하려고 공격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두 왕자를 옹립하려는 양 파벌이 자기들끼리 서로 붙고 충돌한 그랬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 남해 지지파가 이겼는데 이겼으니까 남해가 일단 왕이 되었겠죠. 어쩌면 이때 남해 지지파 중에서 석탈해가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격파하는데 석탈해가 큰 공을 세웠을 가능성이 하나가 또 제시되는 건데요. 석탈해가 너무 훌륭한 공을 세워서 추후 그것이 남해가 석탈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설도 나와요. 이거라면 오히려 남해, 그의 아들 유리와 석탈해는 같은 편, 동지이죠. 물론 이 4번 가설도 절대적 정답이라고 할 순 없어요. 이 역시 가설인 것이고 지금까지 총 4개의 설을 살펴봤는데요. 이 4설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하죠. 너무 영상이 길어도 그러니까 이 4가설 중에 뭐가 하나가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다 이유와 반론이 공존하는 거고 이 영상 자체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혁거세가 시해 당했다 혹은 절대 당하지 않았다. 그 어느 쪽도 주장을 하지 않아요. 주장이 아닌 여러 설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테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